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오늘은 팀장님과 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네. 최근에 저희 숙박업이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네. 되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숙박업으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숙박업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시고 거래도 사례도 있으신 팀장님 모시고 네.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 여쭤보면 어떨까 네. 싶어가지고 네. 좀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단순하게 숙박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건에 건물이 잘 거래가 되고 인허가 때는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될지 그런 부분 좀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숙박업으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건물 매매 시장에서는 그 시세 차익을 뭐 크게 기대하고 뭐 수익률을 보는 것도 꾸준히 뭐 봐왔었지만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좀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그 중에서도 조금 관광 동선이 딱 정해져 있는 종로, 중구, 뭐 동대문, 홍대, 이태원 같은 경우는 숙박업으로 운영하기 적합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꾸준하게 이제 매입 문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먼저 이런 시장 흐름의 배경에는 K 컨텐츠나 뭐 K 뷰티, K 푸드 같은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면서 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캐대언이나 넷플릭스의 한국 시리즈물이 많이 인기가 있으면서 네. 더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관광객들이 사실 고급 대형 호텔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호스텔이나 소형 숙박시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국인 관광객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컨텐츠나 이런 거 외에 네. 또 요즘 들어서 더 인기가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어보자면 그 금리 인하가 뭐 된다는 말이 계속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뭐 애매한 입지에 연 3에서 4% 정도 나오는 그런 근생을 매입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으로 뭐 숙박업을 좀 두면서 이제 고수익률을 내는 그런 자산을 좀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조금 더 숙박업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숙박업이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됐는데 네네. 근데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숙박업 네. 안에서도 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고 또 네.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기본적인 어떤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박업을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먼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숙박시설의 종류입니다. 네네. 이거를 헷갈리시면 인허가부터 투자 판단까지 모든 스텝이 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업을 크게 보면은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농어촌 민박, 외도민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렇게 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흔히 아시는 뭐 호텔이나 모텔, 여관 같은 경우는 네네네.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에 해당하고요. 네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숙박업이나 도시 민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관광 숙박업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입니다. 이제 조금 개념 정리가 좀 네네네. 되셨죠? 네네. 말씀 주시니까 어느 정도 네, 이제 네. 구조가 네. 좀 이해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네. 호스텔이나 이런 그 숙박업이 네. 어느 곳이나 다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면은 뭐 일반 주거지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건지 좀 그런 걸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호스텔은 아무 데서나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네네. 그 관광진흥법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이렇게 가능한데 네네.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주거지역이 어떻게 되죠? 세 가지가? 1종, 2종, 3종 네,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분류하죠. 네네. 근데 1종, 2종은 거의 보통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3종은 이제 된다고 해서 이제 다들 3종은 괜찮다는 말만 믿고 좀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 말만 믿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보통 3종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과는
주거지와는 좀 다르게 일반 주거지역, 특히 3종에서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네네. 일단 대지가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호실이 20실 이하의 객실인 경우에 네.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조건 또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도로 사정만 된다고 다 호스텔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로 상황이나 주변에 또 제반 사항을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또 신경 써야 될 게 또 있을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왜 학교 50m 이내에는 절대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아예 넘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패스를 해야겠네요. 심의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네. 절대보호구역이라는 이 6글자가 있으면 네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학교 200m 이내에 상대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교육청 심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심의를 이제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용도 변경이 조금 가능해지는 이제 한 단계 확률이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또한 심의가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용도 변경이 다 가능하냐? 그것도 아닌 게 이제 건물 컨디션에 따라서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건물 검토 시에는 위치가 좋고 가격이 이제 저렴하고 그래서 다 검토를 했는데도 이런 포인트들을 놓쳐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수익형 근생 건물을 이제 검토할 때보다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건물 검토 시에 모두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행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더 전문가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검토를 맞습니다.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이 숙박업을 검토할 수 있는 물건들이 또 많을 텐데 네. 집에서나 혼자 스스로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편하게 중개사한테 여기가 숙박업이 될까요? 하고 이제 여쭤보면 되지만 그래도 이 모든 물건을 다 일일이 또 물어보기는 조금 한계가 그쵸. 있잖아요. 저희도 잘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토지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여기 토지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주소창이 있습니다. 그 주소창에 과장님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네. 집원을 한번 쳐볼까요? 114 네. 라고 그러면 검색을 하면 하고 주소를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보가 뜨는데요. 여기서 상대보호구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심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 심의 과정을 통해서 네, 이제 네. 해결을 통과 좀- 시에는 확률이 통과시- 올라간다. 맞습니다. 탭에 왼쪽 보면. 탭에 보시면 그 행위 제한 내용 설명에 이제 행위 가능 여부,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행위 가능 여부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좀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행위 가능 여부에 검색란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희망하는 호스텔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숙박시설의 호스텔 부분이 나오죠. 네. 여기가 그럼 동그라미가 나왔으면 네. 그러면 검토가 일단은 가능한- 검토가 가능하구나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나 행정사나 건축사 통해서 네. 그 다음 단계를 또 풀어가면 검토를 해보면 되겠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모나 X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안 될 확률이 낮지만 네. 또 종종 경우에 따라서 될 확률도 물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확률적으로 동그라미에 나오면은 될 확률이 높은 거고 맞습니다. 세모나 X가 나오면은 조금 우선적으로 적은 거죠. 검토하기보다는 후순위로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토지음도 1차 이제 필터링하는 도구일 뿐이지 최종 판단은 건축사나 행정사 통해서 전문가 상담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팀장님, 그리고 요즘에 성수동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성수동 지역의 호스텔 숙박업 문의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성수동은 이게 숙박업 호스텔 용도도 가능한 건가요? 중공업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수동이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가 국계법이라고 불리죠. 네네. 국계법이랑 관광진흥법 이 두 법이 좀 해석이 맞지 않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광 숙박업을 좀 허용하는데 보수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성수동이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을 좀 승인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인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동으로 호스텔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 매입을 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매각된 사례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보시는 분들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사례 통해서 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뭐 거래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황학동에 위치한 건물과 숭인동에 위치한 건물 이제 이 두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최근에는 이제 호스텔 허가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네. 매수인 분들이 아무래도 또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보니 호스텔 허가가 아예 난 건물들을 또 매입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례가 그런 용도 변경을 매도인께서 직접 하셔가지고 매각을 한 사례들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매수인이 용도 변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리스크는 없고 그리고 매입하자마자 인테리어만 해서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점이겠네요. 네, 맞아요. 굉장한 장점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대출이 조금 적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생이 80% 정도 뭐 나온다고 하면은 숙박시설이 뭐 5에서 60%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 개인의 신용이나 그 매입하시는 법인의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근생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손님도 검토를 하셨던 물건 중에 또 광희동 2가 228번지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결국에. 네, 이 건물은 숙박업이 운영 중인 상태에서 수익률이 대략 5% 이상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예 그냥 임차까지 숙박업이 세팅된 건물도 매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근데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어쨌거나 용도도 호스텔로 되어 있고 그쵸. 임차인도 이미 숙박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영업권을 승계받아서 운영을 하기에도 괜찮은 컨디션이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작년에 팀장님이 직접 중개했던 사례들도 또 있으시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좀 상세히 히스토리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실제로 거래를 했던 종로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거의 1년 동안 그 매물을 찾다가 매입을 하게 됐는데 검토했던 건물은 원래 기존에는 용도가 창고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호스텔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쉽게 좀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숙박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승강기거든요. 근데 승강기가 내부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건물 컨디션도 아주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용도 변경만 잘 진행이 된다면 그분께서 이제 사업 구상안에 맞춰서 내부 인테리어 정도만 하고 바로 실제 운영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 건도 당시에 뭐 상대보호구역이 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청 심의가 좀 필요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심의를 통과를 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했었는데요. 근데 그 후에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 숙박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방법이나 뭐 정화조 용량, 주차장을 신설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해결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내부에서 협업하시는 그 건축사분께서 워낙 숙박업 용도 변경 경험이 많으신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돼서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스텔과 같은 숙박업을 매입을 하려면 건축사나 행정사를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건축사나 행정사를 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되나요? 경험이 많은 위원허스에 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건물을 가장 저렴하게 좋은 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 그런 중개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네, 그러면 오늘은 작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숙박업에 대한 기본 개념과 종류, 매각 사례를 통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정보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거를 검토할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루지 못한 네. 세세한 내용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럼 그거를 알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숙박업 관련해가지고 건물 매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가 다음번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